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도큐멘터리 전쟁사. 유럽의 근대 전쟁 30년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배틀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신교가 져오다가 주구장창. 드디어 주구장창.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 스웨덴의 구스타프가 참전하면서 드디어 황제군을 이겼습니다. 이제 밀어붙였으니까 그리고 구스타프는 네덜란드의 어떤 군제 개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해서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만들었고 이제는 쭉쭉 진격하는 일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구경 쫙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쟁이죠. 아직 시간이 더 남았다고요. 안 무너져요? 아, 그 제가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옆에 두 분이 계시는데. 네. 무너질 때가 됐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가장 치열했다는 전투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도큐멘터리 전쟁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스타프의 군사 개혁으로 신교군은 첫 승리를 거두고 황제군은 다시 발렌슈타인을 불러들이는데 이에 드디어 구스타프와 발렌슈타인의 대결이 펼쳐진다. 리첸 전투 그 첫 번째 이야기. 구스타프의 활약으로 신교가 승리를 거뒀는데 허준 씨 말대로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가야지. 쭉쭉쭉쭉 네. 나가는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계속 가나요? 아니요, 구스타프가 진격을 멈춥니다. 멈춘다고요? 예. 아니 가장 강한 텔리군 깨고 이제 뭐 진격만 하면 되는데 왜 멈춰요?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기회죠. 본인도 알았죠. 네.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가요. 왜? 뭐 엄청 눈이 많이 내렸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네. 이게 다일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구스타프는 독일에서는 외국 군대예요. 기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격을 하려면 자기가 중간에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인력과 병력과 물자를 대줘야 되는 교통로가 필요하는데 네. 여기가 전부 남의 땅이에요. 독일 땅이죠. 그렇죠. 신교가 자기 같은 편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교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요한 게오르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갔던.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고교 측하고도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신교 측에서 이 사람이 지분이 제일 세니까 네. 그러니까 더 못 믿어온 거예요. 차라리 군대가 좀 있어서 6대 4로 전쟁을 하는데 내가 끼워줬으면은 이 사람도 싸울 마음이 있겠죠. 애초부터 싸울 마음 없어갖고 어떻게든 협상으로 그저 나의 영지와 우리 영지의 종교의 자유만 보존해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겨서 밀고 간다고 하면 저 사람은 더 빨리 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구스타프 뒤를 끊을 테니까 차라리 우리 거 이거 인정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했고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도망가면서 자기 편 보급 털어먹고 도망갔던 모습을 일단 봤으니까. 그리고 구스타프 병력은 잘해야 2만인데 이 병력 가지고는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면적을 점령할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때까지의 어떤 상황을 보면 12월 16일까지 이제 오펜하임에 있었던 스페인군 수비대를 공격해서 쫓아낸 이후에는 구스타프의 군대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멘츠라는 데서 이제 구스타프 군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그들 표현에 의하면 헬멧에 포도주를 마음껏 부어서 마셨다. 왜냐하면 여기가 좀 추운 데인데도 불구하고 걔네 스웨덴에 비하면 그래도 따뜻했던 데인가 봐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한 그 일기장 같은 기록을 보면 난 이렇게 좀 따뜻한 데서 포도주 마시는 거 처음이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근데 실제로요. 부산 살던 동생들이 서울에 올라오잖아요. 서울은 왜 이렇게 춥냐고. 아니, 부산까지도 안 가요. 대전 친구들도 간혹 그런 얘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는 상태에서 그래도 구스타프는 계속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항구적인 이 지역의 어떤 개신교 연맹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항구적인 개신교 연맹을 만들었을 때 내가 직접 여기를 통치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자기 부하들이나 부관들한테 행정을 맡기고 자기는 계속해서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되죠.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왜 노저으라고 계속해서 못 들어오면 놓으셔야지. 그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진짜 분위기가 구스타프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국가들이 약간 신교 쪽으로 조금 더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거든요. 신교들은 지금 많이 지금 분위기 탔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이텐펠트 전투 이후에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더 많은
이제 어떤 지원도 약속하고 여러 가지 표면적인 조치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국제 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이 프랑스의 리슐리에 같은 경우에는 설마 스웨덴이 이렇게 강할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슐리에는 루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이 왕은 리슐리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리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웨덴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는데 그 세력이 유럽 본토 내에서 절대 결정적인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원을 해주면서. 네, 네. 와. 처음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조건 없이 구스타프를 도와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런저런 조건이 또 붙기 시작해요. 아니 그러면 이 시간 끌수록 구스타프에게는 사실은 불리한데 지금 빨리 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뒷걱정이 많았던 거 아닐까요? 뒷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던 신교 나라들이 좀 연합은 오긴 오는데 네. 군대는 별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교 쪽하고 신교 쪽에 제일 센 애들은 계속 통신이 오고 가고 있어요. 네. 심지어 발렌슈타인하고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발렌슈타인하고 구스타프하고도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군도 없고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나가잖아요. 그 순간 신교 애들은 쟤를 밀어주자가 아니라 쟤를 제거하면 구교한테 상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타프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 모든 사람의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외국인은 누가 믿어요? 그래서 맨 돌아다녀. 뭐 나는 독일을 위해서 온 거다. 뭐 나는 아무 욕심 없다. 아무도 안 믿죠. 와 독일을 위해 온 겁니다. 그랬더니 뭐래? 스웨덴 말이라 몰라.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구교나 심지어 프랑스까지 약간 또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는 게 이듬해가 됐습니다. 이듬해 3월이 됐는데 네. 그때 뉘렌베르크에 스웨덴군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거의 무혈 입성이었죠.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 뉘렌베르크의 시민들이 구스타프를 해방자로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집에 구스타프의 초상화가 걸릴 정도였어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까지의 황제, 이제까지의 가톨릭보다 훨씬 더 큰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구스타프의 세력들은 특히 구스타프 본인은 일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잘하면 프랑스가 없어도 되겠다라는 속내를 써놓습니다. 이제 자꾸 요즘 조건 거는데 이제 나도 제국의 황제야 뭐 약간 이런 그리고 느낌. 사실은 구스타프도 욕심이 있었죠. 남의 나라 가서 자기 병력 재산 희생하면서 싸우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냥 오겠어요? 그래 맞아요. 그런 것 신교 같아요. 해방이라는 건 허울 좋은 네, 명분이지. 그래서 가장 온건한 정책을 내세운 거예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신교 동맹을 만들어요. 다 모여. 우리도 이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에반겔리온 비슷하게 한 연합체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장이 돼요. 그리고 나는 욕심 없어. 나는 단지 의장이잖아. 그 너희들의 복지를 위해서 단합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누누이 나왔던 브라이텐벨트라고 독일 그 북쪽 네. 베를린 쪽에 있는 고 영주하고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확실한 자신의 예, 땅으로. 그 대가로 고기 요거만 하나는 그 항구 도시 하나를 먹겠다고 달라고. 대륙의 기반을 마련하기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개항할 때 그랬지만 나 인천만 주면 돼라고 말했을 때 누가 인천만 준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교두보지. 이거 약간 독일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욕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사실 욕심이 없진 않았을 것이. 그리고 아니 정말 진심으로 내가 고기만 달라고 했어도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도시들 만세 부르고 뭐 이러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작은 전투에서 한번 이겼단 말이에요. 허준 씨가. 네. 근데 어떤 도시에 들어가니까 허준 만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는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럼 내가 욕심이 없어도 국민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다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는 사실 큰 욕심 없었습니다라고 시작하지만 그럼요. 당신들이 원해서 다 국민이 불러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욕심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때 구스타프 같은 경우에 이제 신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네. 신교도 루터파와 칼뱅파의 어떤 갈등이랄까 이런 게뭐 엄청났었죠. 적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양측에게 모두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먹혀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막시밀리안 있죠. 이제 막시밀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군대가 오니까 싫잖아요. 그래서 무슨 얄팍한 생각을 해요. 자기 무기들을 어떤
밭에다가 이제 땅을 파서 숨겨놨었어요. 이거. 왜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구스타프의 세력이 약해지면 이거 다시 파내서 우리가 해야지.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농민들이 구스타프한테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막실민이라니 어젯밤에 땅을 팝디다. 그래서 그래 어디냐 접니다. 가보니까 무기들이 와장창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뭐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일 북부 지역의 신교 영맹은 비교적 공고하게 다져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신교가 시간이 꽤 흘렀어요. 네. 겨울 지나 봄까지 왔는데 그럼 구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교 연맹은 이때 당시 사실 무기력하게 짝이 없었죠, 사실. 발렌슈타인 불러서 막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렌슈타인을 이제 부르긴 불러요. 네. 발렌슈타인 부르는데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블라이텐펠트 전투에서 발렌슈타인이 참가를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전에 데사우하고 이제 루터 전투 브라이텐펠트는 참가를 안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 시기까지 정말 많은 안 좋은 소문이 발렌슈타인한테 듭니다. 그 가장 안 좋은 소문의 핵심이 뭐였냐면 발렌슈타인은 틸리를 배신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구교를 배신하려고 한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렌슈타인의 속내를 알려고 정말 많은 사절들이 가고 막 했어요. 그래서 끝내는 상황이 다급하게 되니까 스페인 대사를 비롯한 많은 구교 사절들이 발렌슈타인한테 몰려가서 발렌슈타인을 가운데 앉혀놓고 물어봐요. 당신이 구교를 위해서 싸운 건 알고 있는데 브라이텐펠트 전투 이후에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당신과 틸리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불편해진 이유가 뭐냐라고 계속해서 추궁하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신들이 몰아낸 거잖아요. 원래 위정자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렌슈타인이 대단히 능글능글하게 대처를 해요. 내가 원래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틸리를 배신한다고 틸리 등에 칼을 꼽는다 해도 사실 나 틸리 배신할 생각 눈꼽만치도 없다 나는 사실. 다만 세상에 1등만 있으면 썩으니까 나 같은 2등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1등도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네요. 그렇죠. 방금 윤지연 아나운서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애매해요. 애매해요. 애매한데 거기서 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내밉니다. 발렌슈타인. 발렌슈타인에 돈이 있었거든요. 구교가 지금 돈이 없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쓰세요.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렌슈타인의 진위를 알아보려고 우리가 막 해라고 왔는데 오히려 거기서 군자금을 덜컥 받아버리면서 그러면 얼른 우리 총사령관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얘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구교가 계속해서 승리를 하다가 그 허울뿐인 황제에게 큰 힘이 되어준 발렌슈타인, 그 틸리가 있었는데 네. 발렌슈타인을 몰아냈단 말이죠. 네. 몰아내고 나서 틸리가 구스타프한테 완벽하게 깨져버렸단 말이죠. 네. 그 밀고 들어왔는데 발렌슈타인이 구스타프한테 나 믿어주면 내가 당신 제국 황제로 만들어줄 건데 라고 했더니 구스타프가 저 녀석은 만나면 안 되는 녀석이야 하고 끊었어요. 네. 이제 발렌슈타인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건 구교밖에 없는데 그렇죠. 구교 세력이 와서 오히려 약간 겁박을 했더니 돈을 주고 네. 이게 무슨 정치예요? 제가 지금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발렌슈타인이랑 구교는 다시 손을 잡게 되는 건가요? 결국 잡게 되죠. 그런데 발렌슈타인도 웃기는 게 이걸 보헤미아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지금 활동하는 건 독일 북부에 가서 활동하고 있고 싸우는 거는 저기 신성 로마 제국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세 다리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좋아질 때마다 자기의 이거 튀겨보는 거지. 내 값어치가 어디로 왔나. 근데 이게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값어치가 아니라 내가 쉽게 말해 이런 거 내가 독일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인기가 있냐 이런 식으로 국적이 또 걸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30년 전쟁은 당시 사람도 헷갈렸을 거예요. 종교가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근데 국가가 또 실체가 없어. 네. 이놈 국가가 어디가 국가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영주가 우리 왕인지 아니면 이 국가의 왕이 왕인지 도시가 제국의 왕인지, 왕이 그러게. 왕인지 그러니까 막 이거 정치성 헷갈리니까 요렇게 범주를 잡았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잡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교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도 특히 틸리백작 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항상 발렌슈타인이 어떤 작전에 나갔을 때 원하는 게 뭐냐면 전권을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총지휘권을 자기한테 달라는 말을 계속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거든요. 특히 틸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틸리와 발렌슈타인의 반목이 정말 심했고
나중에는 발렌슈타인이 틸리의 등을 찌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었어요. 그게 또 하나 재밌는 게 틸리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확실해요. 그렇죠. 이분이 원래 저 예수의 소속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카톨릭에 대한 그 신앙적 정체성이 확실해요. 그리고 카톨릭이란 원래 유럽사에서는 이미 하나의 보편적인 전 유럽을 총괄하는 신앙 체제였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 그러니까 이분은 정리가 다 돼 있어. 그 밑에 나라는 여기 수직 관계로. 그러니까 틸리는 그게 흔들림이 없어서 후대 역사가들이 참 30년 전쟁 사이 드물게 신념을 지켰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키지 않을래도 그게 그렇게 되는 구조고. 발렌슈타인 같은 경우는 본인도 헷갈릴 거야 지금. 그렇죠. 내가 지금 이게 보헤미아 국민이냐. 우리도 헷갈려요. CEO 같기도 하고 황제의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자꾸 이렇게 내가 옛날엔 저기 사장이지만 지금은 회장이야. 내가 어느 편을 더 들어줄까. 막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신교의 구스타프는 신교 세력을 잘 뭉치고 영웅화돼가고 있기는 하지만 뒤가 걱정돼서 못 나오는 상황이고 발렌슈타인은 이제 구교의 대장이 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붙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심지어 작센군이 또 작센이네? 되게 오랜만에 작센군이 신교 측에 가담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 이제는 구교도 어쩔 수 없었죠. 아하. 발렌슈타인이 전격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1631년 11월에 복귀가 되면서 와 1년이나 걸렸네. 예, 그야말로 전 지휘권이 발렌슈타인 손에 들어갑니다. 틸리는 대패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스웨덴군은 틸리가 있는 레흐강 협곡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그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어요. 어허. 오히려 그러니까 틸리한테도 조금 유리했는데 스웨덴군의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계속해서 그 군사 혁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경량 대포를 신속하게 전진 배치시켜서 네. 사격하는 방법. 이 방법을 또 한 번 사용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레흐강이라는 작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네. 항상 도하 작전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이 틸리가 이때 뭐가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지기도 했고 네. 군수품도 안 오고 그 틸리가 평생 처음으로 수비로 갑니다. 이세영 기자님 말씀으로라면은 수비가 유리한 공간이었다면서요? 네. 예. 강을 건너고. 아 그런데 응. 항상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강 건너는 걸 거의 허용하고 언덕에 진을 쳐요. 아 강을 건너서 진을 치게끔 놔둔 거예요? 뭐 아주 방임한 건 아니지만 네. 구스타프가 이제 강 건너기 힘들잖아요. 네. 배도 없고. 그래서 또 이럴 때는 꼭 그 좀 이렇게 핀란드군을 동원을 해요. 항상 이런 거는 그때 핀란드를 식민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하여간 꼭 그렇게 투입하더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뭐 우리 스몰란드의 전사들이요. 그러면 핀란드 우리 확 항상 힘없는 나라, 작은 나라 군대가 어려울 때는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똑같아요. 망한 나라 군대가 앞장서요, 항상. 니네가 앞에 가라. 그래서 400명을 보내서 강에다 배로 다리를 놓습니다. 연환계 같이. 배다리죠. 네네. 놓는데 이때 포격하고 공격하면 꼼짝 못하죠. 그렇죠. 네. 거의 방치를 해요. 그래서 400명 특공대가 다리를 놓고 앞에 가서 교두보까지 마련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좀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틸리가 이제 많이 노쇠했네. 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막아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스웨덴군이 그 경량 대포를 앞에 가지고 가서 대단한 탐막을 쳐요. 아,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강 건너로 사격을 하는 그러니까 그 이때 당시에 대포가 여러 문 있다고 하더라도 강에서 배 만드는 애들을 대포로 갖다 맞출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를 만들고 있든 즉 작업을 하고 있든 그 인원을 쓸어버리려면 어쩔 수 없이 보병이나 기병대를 보내야 돼요. 근데 바로 그 뒤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분에 한 발 정도 쏠 수 있는 경량포로 계속해서 탐막을 치니까 감히 보병이나 기병이 그 작업하고 있던 그쪽으로 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스웨덴군이 특히 포병이 거의 3배?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속 사격 능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와, 근데 이거 약간 틸리 입장에서는 많이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틸리가 뭔가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내용은 없군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건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스웨덴군의 장기가 이제 나오죠. 집단적으로 가서 이제 일제 사격과 동시에 이제 포병과구도의 입체적인 작전. 그리고 여기서 그 역전의 명장이었던 틸리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한번 틸리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황제군이 모래성 무너지는 것 같이 무너지면서 후퇴를 하는데 오히려 이 빠른 후퇴가 황제군들의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살렸다는 평가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끝까지 싸웠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났을 텐데 이렇게 해서 아마 전투가 이제 스웨덴 측의 승리로 끝나고요. 이제 틸리는 대단히 불행했죠. 이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아마 그 저기 얼핏 봐서는 큰 부상이 아닌데 예. 아마 파상풍 같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이가 이때 70이 넘었어요. 아 나이가. 예, 이 전투가 있은 이후에 50일 후에 이제 앙골슈타트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파상풍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어머. 그래서 이렇게 틸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조금은 예. 그 30년 전쟁 역사에서 그 근세 유럽에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했던 장군의 죽음으로서는 조금은 허무한 죽음이네요. 아니 방금 다리에 부상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까지만 했을 때는 네. 아 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나가겠지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예 전사를 이른이 그 넘으셨대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때는 상처 나면 잘 안 아물어. 포탄에 맞으면서 포탄에 쇠파편이 하나에 박혔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쇠파편을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러니까 야전 외과술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을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붕대로 감고 봤대요. 붕대로 감고 봐서 나중에 옮겨서 치료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더군다나 그때 포탄 같은 거에 안에 납성분이 정말 많았기 네. 때문에 이제 아하. 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그냥 살 속에 독을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때만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몸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네. 이 양반 지금 전쟁터에 나온 게 노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온 몇 게 년 벌써 됐죠. 몇 년이에요. 그럼 몸이 쇠약해져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오래 하면 특히 나이 많은 장군들인데 네. 야전에서 뛰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다 사소한 상처로 네,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저항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파상풍 예방 주사 이런 건 없었겠죠. 없었어요. 없죠, 없죠. 페니실린도 없는데 그냥 굉장히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상대편 입장에선 구스타프에게는 이거 굉장히 좋은 좋은 기회지. 호재다라고 그렇지. 느껴지지 않을까요? 글쎄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쑥 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대는 보급선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대가 먹을 걸 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는데 뭐 도시 다 망가져 있어. 뭐 주민들 다 피폐해져 있어. 이게 내 편도 아니야. 그럼 주민들이 동원해서 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타프의 이제 그 좀 미화된 얘기 중에 적이 주둔했던 데를 점령해서 네. 그 도시에 가봤어요. 갔더니 뭐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땅 밑에까지 파헤쳤다고. 완전히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좋게 말해서 이제 불쌍해서 울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털 게 없다. 아니 내가 털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털어도 내 군대한테 먹여주고 지원해줄 인력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안 털어도 돈 주고라도 사람을 부려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군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도 또 털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구스타프도 보급이 문제가 되니까 털기 시작해요. 안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아주 처절한 얘기가 또 나와요. 군대에선 안 털어먹는 사람은 없어. 근데 없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에 반대 상황은 사실 발렌슈타인한테 벌어집니다. 발렌슈타인이 이제 총지휘권을 이제 더군다나 틸리까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총지휘권을 받았는데 발렌슈타인이 좀 돈 좀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과 전쟁을 바랬던 많은 사람들이 구교와 신교 할 거 없이 발렌슈타인 밑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엄청 잘 싸우지. 돈 많지. 그다음에 명분 있지. 뭐 지금 발렌슈타인은 너무 좋죠. 그래서 처음에 발렌슈타인은 그 총지휘권이 한시적 3개월짜리 지휘권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영구적 지휘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황제군을 통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바람에 금고가 바닥이 나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아도 이 시절 전쟁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정말 그 금고 소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스타프가 병력이 계속 소진되니까 병력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 30년 전쟁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동네를 예를 들면 약탈을 했어요. 그럼 거기 이제 뿔뿔이 이제 유민들이 생기잖아요. 네. 얘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또 용병으로 입대를 해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당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이거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을 거 없는 애들이 군대 와서 얘들이 털러 나가요. 얘네들 훈련도 안 돼. 그래서 구스타프 부대에 독일 현지 징집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완전 개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구스타프도 통제가 안 됐대요. 아, 그러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썩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민이 군인이 되고 그게 강도가 되고 또 유민을 만들고 강도가 그 유민이 또 강도를 강도가 되거나 아이고. 용병이 되고 이런 내부에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워낙 독일 용병들이 약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용병들을 지휘하던 왜 귀족이나 뭐 용병 대장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스타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작 용병 대작 귀족 여러분은 조국을 망가뜨리며 불충과 나약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신께서 내 혐오감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내 인생을 여러분을 위해 쓰고 있는 막대한 금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독일인에게서 허름한 옷 한 벌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할 정도였어요. 그니 남의 나라 사람이 여러분의 조국을 털면 어떡합니까? 라고 예. 말을 할 정도니 그게 밑에가 어땠겠어요. 그렇죠. 근데 참 근데 30년 전쟁이 진행이 되는 동안 결국은 신교다, 구교다, 황제군이다, 뭐 막아내는 뭐 이 저항군이다라고 얘기는 해도 결국은 다 돌아가면서 털어먹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사를 할 때 이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사실 댓글을 봤더니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뭐라고요? 신교가 더 나쁜 놈이냐, 아. 구교가 더 나쁜 놈이냐, 어느 나라가 더 나쁜 놈이냐. 우리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려는 게 네.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환경 속에 넣으면 인간은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간다. 100%. 그래서 늘 우리가 전쟁을 하든 국가를 운영하든 시스템이 안정되고 시스템이 건전해야 된다는 것이 착한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30년 전쟁의 무서움이지. 이 소용소리 속에 다 휘말려 들어가는 이게 지금 17세기인가요? 1631년입니다. 분명한 것은 21세기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똑같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여기서 사실 구스타프가 원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구스타프는 뭘 원했냐면 첫 번째 대회전을 원했어요. 한 방에 붙고 예, 끝내자. 병력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발렌슈타인은 약 한 6만 정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6만들이 전부 다 신뢰할 수 있는 병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스웨덴은 정예였다고 하지만 2만 정도밖에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스타프가 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차라리 대회전에서 한 번에 붙어서 한 번에 끝내버리자. 즉 결정적인 전투를 원한 거죠, 구스타프. 무기와 전략과 전술이 있으니까. 대신 발렌슈타인은 충분한 신뢰할 만한 병력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회전을 회피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페르디난트는 나가서 빨리 싸워주길 바랬죠. 네. 왜냐하면 구스타프가 두 가지다. 신교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페르디난트 입장에서는 저거 내뒀다가 신교들이 계속 몰려서 군대가 세지면 안 된다. 그리고 페르디난트가 멍청한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바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균형이 안 맞을 뿐이야. 한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요. 네. 그래서 발렌슈타인 보고 계속 빨리 나가 싸우라고 그래요. 얘 생각은 이거야. 둘 다 붙어서 깨져주면 참 좋겠거든. 힘이 와해돼 버렸으면 좋겠다. 구스타프만 제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거기다 구스타프가 이게 아까 약탈과 보급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먹는 질이 떨어지고 막 이게 폐허가 돼 있잖아요. 꼭 전염병이 돌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한테 먼저 돌았나 봐. 왜냐면 사람은 가려 먹을 수 있지만 말은 뭐 있는 대로 먹으니까. 네. 그래서 말들이 4분의 3이 죽어버려요. 아이고야. 이거 이게 기막은 타격이네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엄청난 타격이죠. 이 소문이 들어가니까 발렌슈타인 보고 빨리 좀 나가 싸우라고. 근데 발렌슈타인은 기자님 말씀대로 병력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자기 주가를 또 올려야지. 잠깐 나가기 전에 지금 나를 원하고 있으니 이때다. 그리고 사실 전염병 돌고 막 쓰러지고 있는데 굳이 지금 안 가도 좀 더 기다려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봐서 알겠듯이 발렌슈타인은 항상 공세적 제스처를 먼저 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선수비하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구스타프한테 하나의 또 기회가 오는 게 뭐냐면 이때 프랑스, 특히 리슐리의 프랑스가 스페인군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분의 병력이 발렌슈타인한테 가기 힘들었고 이 덕분에 독일 북부에 있던 잔존 독일군이나 스웨덴군이 구스타프한테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력의 어떤 전체적인 전력의 규모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페르디난트의 생각이 맞았네요. 이거는 일본은.
근데 이게 여기는 항상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해요. 좋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독일군이 충당되면서 약탈하기 시작하고 저기 구스타프의 명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발렌슈타인은 아무튼 지금 안 싸워도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볼 때는 그치 뭐. 구스타프의 힘은 한계가 있어. 기자님 말씀대로 계속 모아서 여기서 정말 6만의 정예군을 가지면요. 뭔 짓도 할 수 있어요. 뭔 짓도. 그러니까 자기는 이 틈에 계속 왜냐하면 황제군 사령관이고 내가 신성 로마 제국을 대표한다고 해야 또 이쪽 지원이 오니까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종교 얘기를 지금 자꾸 애매하게 하는데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종교가 중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나는 신교 군대엔 가입 못한다. 뭐 구교 세계를 왜 여기 가입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신교 군대한테 약탈당하면 난 구교로 갈 거야. 구교 군대한테 약탈당하면 난 신교로 갈 거야. 이래가지고 몰려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렌슈타인은 여기서 이제 자기 세력을 계속 키우려고만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파펜하임 부대가 합쳐지게 되죠. 파펜하임이요? 틸리 오른팔이었던 파펜하임인가요? 오른팔은 아니었고 구교 내에서는 가장 저돌적인 기병 장군으로 소문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이긴 한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드린 건 파펜하임 보고 오른팔이에요 그러면 뭔 소리야 나는 그 영감하고 달라 이랬을 거라고. 파펜하임은 제노했을 거다. 아. 근데 이 저돌적이고 용맹한 기병대장 스타일이 그런데 용감한 건 좋은데 항상 거만하고 공격적이고 뒤 생각 안 예, 하고. 그리고 또 말 끌고 다니니까 털어먹는데 또 아주 일가견이 잘 있어가지고 털어먹고. 구교 군대 중에서는 제일 악명 높았어요. 전에 말했던 그 마그데부르크에서도 파펜하임 부대에서부터 약탈이 시작됐어요. 네. 틸리가 아주 골치 아파했다는. 그래서 틸리가 죽은 다음에 부상을 입고 자기 독자 노선을 걷다가 이때 합세하게 되는데 아무튼 전투는 제일 잘해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 파펜하임과 발렌슈타인이 합쳐져 있으니까 누가 봐도 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가 11월이었다고요. 보통 유럽에서 11월 되면은 겨울 수경지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발렌슈타인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우리도 겨울 수경지 준비를 하고 아마 구스타프도 겨울 수경지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구스타프가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네. 이때 둘이 합치니까 병력이 2만 6천이 되고 구스타프는 1만 6천이었어요. 10,000명이나 차이가 나는데다가 그렇죠. 상대군이 퇴정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스타프가 안 되겠다 결전을 포기하고 구스타프답지 않게 드디어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렌슈타인하고 파펜하임은 안심을 이거지.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을 나자. 네. 그래서 이제 겨울 수경지를 만들게 되죠. 여기서 이제 파펜하임이 좀 약간 오바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발렌슈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겨울을 날려면 보급품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라인 교구대에 그 별동대 작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한마디로 라인 교구대에 예. 털어먹으러 가자 이런 뜻이죠. 정확합니다. 예. 거기서 발렌슈타인은 흔쾌하게 승인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커다란 실수였죠. 구스타프 바로 눈 앞에서 군대를 둘로 나눴다는 것은 구스타프로 하여금 지금이다. 이거 내가 이 겨울을 넘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구스타프는 겨울 수경지 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안 했어요? 갔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 눈앞에서 좀 파펜하임과 많이 간 다음에 헤어졌어야 되는데 아. 파펜하임이 못 참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섬주섬 싸서 가려고 하는데 쟤는 뭐 하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5천이 넘는 기병대가 빠져나갑니다. 그걸 눈앞에서 그냥 다 봤다는 예. 거예요? 여기서 구스타프는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그치. 파펜하임 그것도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빠른 파펜하임의 기병대가 빠져나갔으니 이제 발렌슈타인 남은 부대하고만 싸우면 되니까. 그리고 5천이 넘는 부대라고 하면은 대결해 볼 만 하거든요. 구스타프 입장에서는. 그것도 대부분이 기병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스타프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를 할만하지. 계획을 수정을 하나요? 구스타프 말 많이 죽었거든 전염병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구스타프가 만만한 지휘관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런데 기회를 잡았을 때 즉시 실행에 옮기는 어허. 사람이 훌륭한 지휘관인데 근데 이번에는 실수한 게 너무 빨리 실행에 옮겼어. 파펜하임은 너무 빨리 떠났고 구스타프는 그거라고 빨리 돌아와요. 근데 너무 빨리 돌아치는 바람에 파펜하임은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 그래서 발렌슈타인이 가
야 구스타프 온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즉시 발렌슈타인은 이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파페나임 불러야죠. 수경지로 잡았던 데가 리첸 마을인데 여기서 이제 앉은 채로 수비를 준비하고 방어진 구축. 파페나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스타프가 공격하고 발렌슈타인이 막는 응. 이런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아. 이게 바로 30년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리첸 전투죠. 이게 사실은 그냥 겨울 나는 거였는데 서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에 붙고 말았네. 이 조금만 텀을 줬으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그러니까. 방향으로 갔을 텐데. 근데 그나저나 이 지역, 리첸 지역은 어느 곳인가요? 이 리첸이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뭐 성곽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가구 수가 한 300가구 정도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300가구요? 네네. 거기 사람들의 100배 이상 되는 군인들이 그렇죠. 모였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리첸이 웃긴 게 뭐냐면 언덕 위에 풍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풍차만 올라가면 마을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여요. 이제 황제군은 그 풍차 옆에다가 대포를 많이도 아니에요. 20문도 안 되는 대포를 설치해 놓고서 여기가 본부 이렇게 딱 한 상태였고, 다시 말해서 이 풍차 근처에 있는 제국군의 이 포대가 점령이 안 되면 제국군의 승리고 점령이 만약에 되면 신교군의 승리가 되는 그런 위치예요. 여기가. 그다음에 마을 외곽 쪽으로는 사람 키만한 진흙벽이 있었대요. 이 진흙벽에 많은 황제군, 그러니까 많은 그 제국군 병사들이 몸을 숨기고 총을 쏘기 대단히 좋은 장소였다고 하더라고요. 위치장으로는 확실히 그러면 발렌슈타인이 유리한 자리에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그 배열치 상황을 보면요, 황제군 내에 홀크라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황제군 내에서 가장 활기찬 지휘관이었대요. 이 홀크라는 지휘관이 좌익을 맡았었고요. 노래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되게 지금까지 노래는 코멘트리 전쟁사 하면서 활기찬이라는 활기찬 지금 지휘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조증이 있는 지휘관? 제가 말씀드렸던 활기찬이라고 하면 대부분 약탈할 때 매우 활기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그대로야.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돌프 콜로레도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루돌프 콜로레도 장군은 황제군의 중앙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군사가 컸었죠. 그다음에 발렌슈타인은 오른쪽 우익 날개를 맡았는데 이때의 대부분 국가의 전통이 뭐냐면 가장 대장이 우익에서 결정적인 기병대 세력을 맡는 게 이때 당시 하나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포대가 두 개였는데 발렌슈타인 앞에 포대가 있고 중앙부에 이제 포대가 있었죠. 저 중앙 보병하고 기병에는 구스타프의 또 전술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맞습니다. 처음으로 기병 사이에 머스켓병들을 예, 배치했어요. 기병 사이에 150명의 머스켓 병들을 사이사이에 놨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 모습만 봐도 발렌슈타인 군이 이 배치가 좋아. 그러니까 발렌슈타인은 세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 일단 병력에서는 약간 우위였고, 그리고 가운데 저기 간선이 도랑이 쫙 차고처럼 도랑이에요. 도랑이 있어가지고 스웨덴군은 도랑을 넘어서 공격을 해야 돼요. 지극히 불리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기병들 사이에 스웨덴군의 장점이던 보병들을 끼워 넣어서 비슷한 이제 전투력을 갖췄고, 그리고 지금 스웨덴 기병이 이미 약화될 대로 약화된 네. 상태였는데다가 발렌슈타인군은 흉갑 기병이 있는데 스웨덴군은 흉갑 기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갑 기병이 방어를 하고 흉갑도 없는 애들이 공격하는, 그리고 스웨덴 기병은 숫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파페나임 기병이 빠졌지만 스웨덴 기병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렌슈타인 생각에는 중앙군의 공격은 도랑을 엄폐물로 삼아서 포와 총으로 막자. 그리고 나한테 오는 애들은 언덕에서 대포로 끝내준다. 더욱이 발렌슈타인 앞에 있는 애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투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작생군이었어요. 스웨덴군에서 제일 강한 애들은 오른쪽 기병인데 약화되어 있고, 그래서 좌익에 파페나임은 없지만 홀크 기병을 둬서 거기다 갑옷까지 입었으니까 어떻게든 막아라. 근데 궁금한 건 파페나임이 오긴 오고 있어요. 내가 오긴 오고 있어요. 오긴 오고 있고. 그 사람이 빠르게 오고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빠질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네가 막으면 된다.
이런 작전이었죠. 그래 작전으로 보면 이길만 했죠. 지금 저기 지도를 보시면 개울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사실 저게 개울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심지어 그 개울 하나가 이름이 플로스 그라벤이고 또 하나는 무할 그라벤이라고 해서 두 개의 개울이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넓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개울 하면 그냥 뭐 개구리 점프 한 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마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기병하고 보급품 부대가 우회해야 됐었어요. 저거를. 그러면은 발렌슈타인 군대는 대충 배치가 저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맞은편 구스타프의 배치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스웨덴군은 약 한 18,000이라는 얘기도 있고 19,000이라고 되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정확한 건 2만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정도 군세였고요. 구스타프는 전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최고 지휘관으로서 우익에서 기병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다음에 베른하르트 그 작센 출신의 지휘관이었죠. 이 작센 출신의 지휘관 베른하르트는 좌익을 맡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크니프하우젠이라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웨덴군에서 크니프하우젠이 누구냐면은 예비대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예비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급할 때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병력을 절용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최정예가 보통 예비대로도 한다고. 예, 맞습니다. 크니프하우젠은 중앙에서 예비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예비대의 규모는 약 한 4개 여단 정도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붙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오전 7시 30분에 이제 그렇게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아니 시계가 있으니까 저기 이미. 당시 시계가 있었고요. 당시 이 리첸 같은 경우에는 전투 기록이 1시간 단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와. 제가 그걸 정리해놨습니다. 일단은 밤새 그렇다면 왜 야간 작전이 실시되지 않았느냐. 이때 야간 작전을 실시하기 힘들었을 뿐더러 대단히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이제 넘기고 난 상태에서 아직 아침에 안개가 자욱히 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군이 오전 7시 30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7시 30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두 번의 열광적인 연설을 구스타프가 자기 휘하 병사들에게 합니다. 먼저 스웨덴인과 핀란드 병사들한테 연설을 하죠. 용맹한 형제들이여,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왕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와 짐의 존중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보답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뼈는 다시는 스웨덴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설은 같이 모여있던 독일군한테 합니다. 독일군을 격찬하는데요. 진실하고 가치 있는 도이치 형제들이여, 장교들과 평범한 병사들,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남자답게 처신하고 진실로 나와 함께 싸우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나 역시 내 몸을 위태롭게 하고 당신들의 최선을 위해 소리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함께 서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이익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임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유는 상실됩니다. 둘 다 협박이네요. 그러니까 스웨덴군, 핀란드군한테는 니들 제대로 안 하면 못 돌아온다 이거고, 독일군한테는 니들 그러면 니네 고향 이제 못 밟을 줄 알아 뭐 이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스웨덴, 핀란드군은 공격해라고, 네. 독일군은 자리를 도망가겠죠. 지켜라. 나랑 같이 잘 지키자. 제발 서 있어라. 도망만 안 가면 일단은 봐줄게. 자, 이제 붙습니까? 네, 오전 맞습니다. 7시 30분. 그렇죠. 이 열광적인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행진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리첸과 라파우 중간쯤에 한번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너무 짙게 꼈기 때문에. 그래서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렸고 9시가 되자 안개가 약간 거치거든요. 이때 양측 군대가 서로를 처음 봐요. 다음 이야기. 진격을 꿈꾸는 구스타프의 공격. 그러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발렌슈타인.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 상황 속에서 부교의 희망 파펜하임이 도착하고 과연 리첸 전투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드디어 이제 진짜 구스타프가 얼마 참았어요. 진격. 기병을 이끌고 우익에서 돌격을 합니다. 황제군의 머스켓병들을 대포로 저격하는. 제일 신나는 게 그거잖아요. 적군 대포 뺏어서 뒤로 돌린다. 그렇죠. 이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발렌슈타인은 굉장한 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발렌슈타인이 그런 머리는 되게 기발난 작전이었는데 마을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 연기가
도랑 쪽으로 흘러가면서 전선을 덮어버립니다. 와, 여기서 파펜하임의 등장은 황제군으로 하여금 사기를 크게 올리는 역할을 그러겠죠. 했어요. 여기서 파펜하임이 오바를 합니다. 네?